자, 시작할게요. 고구려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페이지 17쪽으로 다시 백 하셔야 돼. 자, 고구려 BC 37년에 건국이 됩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신라가 BC 57년이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신라가 고구려보다 먼저 건국됐다는 걸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역시 신라 중심의 역사책인 삼국사기로 공부하다 보니까 삼국사기에는 어떤 나라가 제일 먼저 건국됐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잘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어떤 나라가 제일 먼저, 고구려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록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아예 안 내죠, 시험 문제에서. 근데 실제로 건국 순서를 물어보면 기록상으로는 신고백 순서예요. 신라, 고구려, 백제. 자, 부여계통의 유의민, 주몽이죠. 압록강 토착 세력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태조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게르부 고씨의 왕위 세습이 일어납니다. 태조왕은 여기서 태조왕은 주몽 아닙니다. 주몽 아니에요. 원래 보통 태조왕은 나라를 건국한 왕을 태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태조왕은 주몽이 아닙니다. 형제상속제가 시작이 돼요. 옥저를 정복한 시기가 바로 이 태조왕 때입니다. 옥저는 고구려 영원한 삥의 대상 국가였죠. 옥저가 태조왕 때 정복이 됩니다. 이게 뭐 시험 문제 보면 뭐 동옥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무슨 옥저? 동옥저 뭐 같은 거야. 옥저 나오면 같은 나라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 동해하고 현도군도 공격을 하죠. 그래서 현도군은 푸신 방면으로 축출하고 동해도 굉장히 세력이 약화되죠. 물론 이 동해는 나중에 광개토 대왕 때 없어집니다. 만주 지방으로 세력을 확대하기도 하죠. 오부 체제, 이게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족적 성격을 무슨 성격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지? 행정적 성격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 이제 오부 체제를 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고국천왕입니다. 왕위 상속제가 형제 상속제에서 부자 상속제로 바뀌어요. 우리 백제 같은 경우 부자 상속제로 바뀐 왕이 누구죠? 근초광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가에다 근초광의 사료를 주고 나에다 고국천왕의 사료를 주고 두 왕의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부자 상속제 뭐 이런 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부족적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개편합니다. 이건 이제 수평적이고 이건 수직적이죠.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파소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게 좀 미천한 어떤 가문 출신이죠. 이 을파소가 이 사람을 국상으로 기용해서 엄청난 일을 하죠. 이게 이제 진대법이라는 걸 시행하게 됩니다. 진대법 이게 194년의 일인데 을파소가 건의해서 실시가 된다고 그러죠. 진대법은 이 진자가 구휼할 진자예요. 그러니까 구휼하기 위해서 대여를 해준다 이런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경제사 할 때 할 텐데 춘대 춘합이에요. 그러니까 봄철에 곡식이 떨어졌을 때 농민들에게 곡식을 대여해 줬다가 가을철에 수확했을 때 약간의 이자를 쳐서 받는 것. 이게 이제 진대법이거든요. 이 진대법이 나중에 이제 고려의 의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을 견제하고 농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이에요. 이 특징은 나중에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천왕입니다. 오나라와 수교를 맺어요. 오나라가 어디죠? 손권, 위촉오. 손권의 오나라와 수교를 맺었다는 거야.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위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오나라랑 수교를 맺었던.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위나라가 가만히 안 있겠죠. 동천왕은 서안평을 공격하기도 해요. 어디? 서안평. 이 서안평이 어디냐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걸 어디다 갖다 놨다는 얘기야? 여기 한번 보세요. 크게 그려야지. 서안평이 여기가 서안평이에요. 근데 고구려가 서안평을 공격했대거든요. 그럼 서안평 이 지역은 고구려 땅이 아닌가 봐. 생각해봐. 어딜까?
낭랑이야, 낭랑. 낭랑. 그러니까 이제 잘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오나라가 있고 여기 위가 있었어. 근데 이제 고구려가 여기를 공격했어. 서안평을. 그러니까 이제 위나라가 고구려를 쳐. 낭랑을 구하기 위해서. 위나라 광구검이 쳐들어와. 스토리 이해돼요? 환도성, 국내성이 함락된다. 여기서 국내성이 함락되면서 동천왕은 일시적으로 어디로 밀렸다고 돼 있어요? 평양성 쪽으로 밀렸다고 돼 있어요. 물론 다시 이제 국내성으로 돌아오긴 하는데 일시적으로 밀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위나라 광구검의 침입과 뭐를 헷갈리시면 안 되지? 나중에 고국 원왕 때 전연에 모용왕이 치죠. 그거랑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 그거는 고국 원왕이고 위나라 광구검이 쳤을 때는 동천 왕이고 3세기 때야. 그다음에 4세기 미천왕 때가 되면 우리 고구려 왕들 보면 동천왕, 미천왕, 서천왕, 중천왕 막 이런 뒤에 천자 붙는 왕들이 있거든. 이게 무덤의 위치예요. 위치. 어디에 위치? 그러니까 동쪽 하천에 묻힌 거야. 서쪽. 우리 고구려 왕들만 이런 호칭을 써요. 소수림왕은 숲에 묻힌 거야. 숲에. 그리고 뭐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런 거는 이제 업적을 가지고 만든 거고. 광활하게 토지를 개척한 대빵. 장수왕은 오래 살아서 서안평을 점령합니다. 311년에 드디어. 그러면 서안평을 점령하면 이제 어디가 축출되는 거죠? 낭랑은 고립됐으니까 이제 축출되겠죠. 낭랑군, 대방군이 연속적으로 다 축출됩니다. 이게 이제 한사군 축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한사군을 축출한 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미천왕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사군이니까 이게. 옛 고조선의 땅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천왕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고국 원왕이 나오는데 고국 원왕은 누구의 침입으로 죽은 왕이죠? 근초고왕의 침입으로 죽은 왕이죠. 맨 처음에 전연, 모용황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국력이 악화되고 중심지도 평양성으로 이동됐는데 이때 이제 백제 근초고왕이 쳐들어오면서 전사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고궁원왕 사망 이후에 고구려의 국력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던 왕이 누구죠? 소수림 왕입니다. 왕의 순서 외우는 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리고 중서위가 중간에 해주지 않은 왕들도 많죠. 그 왕들은 외우지 않는 것도 기본이에요. 알겠어? 나중에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무슨 뭐 산상왕, 무슨 뭐 실성왕, 뭐 자비마리까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 정말 실성하게 되니까. 알겠어? 소수림 왕이에요. 자, 체제를 튼튼하게 만든 왕인데 전진과 수교를 해요. 전진은 중국 북쪽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진에서 불교를 수용하죠. 공인합니다. 이게 삼국 중 최초예요. 그 사료에서 보면 해동 불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해동 불법이 시작된 것은 소수림 왕 때다 이렇게 돼 있는. 태학이 설립돼요. 372년에. 이 고궁왕이 371년에 죽었는데 372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그렇죠? 태학은 이따가 얘기했지만 국립대학이에요. 무슨 대학? 국립대학. 그 다음에 율령이 반포돼요. 373년에. 율령이 반포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얘기했죠.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수업할 때 얘기하는 건데 불교가 수용되고 태학이 설립되고 율령이 반포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 불교와 율령은 제가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해줬거든요. 이건 국가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고 왕직불 사상을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지. 율령도 왕 중심의 통치 질서를 확립하는 거지. 태학이 뭐냐면 국립대학인데, 자 무슨 대학? 근데 우리가 앞으로 쓰지 마세요. 국립대학인데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통일신라 때 신문왕 때 국학이 만들어져요. 발해에는 주자감이라는 게 있고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성종 때 국자감이 만들어져. 이게 나중에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뀌거든.
조선시대 때도 성균관이 그대로 있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모든 국립대학은 다 동일한 게 뭐냐면 유학을 배운 거예요. 근데 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뭔지 알아요? 효야, 효. 이게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씨앗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공자는 이 효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봤어. 그러니까 이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야. 그러니까 효를 하면 인간이고 효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야. 근데 이 효도라는 이런 이 감정을 사회 전체로 확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하듯이 신하가 임금한테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걸 충이라고 하는 거야. 자식이 부모한테 하듯이 내 친구한테 이 감정을 그대로 베풀면 이걸 뭐라고 해? 신이라고 해, 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걸 공부하다 보면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충효일치가 생겨. 그럼 공부를 가르치는 국왕 입장에서 봤을 때 유학을 공부를 가르치면 충효일치를 머릿속에 넣게 되죠. 그럼 왕권은 바로 어떻게 돼? 그렇지, 그거야. 옛날에 한 6년 전인가 저희 딸 아이가 스마트폰에 뭐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 뭐 뇌 구조를 뭐 이렇게 어플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생년월일이랑 이걸 입력시키면 뇌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연예인의 뇌 구조 이런 거 한때 유행했던 거 있죠. 뭐 얘는 80%를 뭘 생각하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우리 딸애가 이걸 해줘가지고 내가 떼는데 85%가 걸그룹이야, 걸그룹. 내가 깜짝 놀랐어. 너무 정확해서. 그래서 나도 다운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상당히 정확하다 이래가지고. 유학을 공부하면 가득 뭘로 차는 거야? 뭘로 차? 머리가. 왜 국가가 과거 시험을 보는지 알겠어요? 과거는 뭐 테스트하는 거야? 유교 테스트하는 거. 왕권이 강화되는 거야. 그래서 과거를 보면. 됐습니까? 한국사를 공부하면 애국심이 커지는 것 같아. 비슷한 원리야.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에 대한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애국심이 생기거든. 자기도 원하지 않는데, 나는 별로 한국을 안 좋아했는데 공부하다 보면 한국이 좋아져. 유학이 그런 거야. 자기도 모르게 충효일치가 되지.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싹 지워볼게. 자, 이렇게 꽂아져 있는 꼬치가 있다고 봅시다. 여기 앞에 나오면 꼬치집이 있는데, 그렇죠? 그럼 그 아줌마한테 이렇게 꽂아져 있는 꼬치는 뭘 달라고 하면 아줌마가 줄까? 그렇지, 왕권 강화 꼬치를 달라고 하면 이걸 줘. 그럼 뭐 왕권이 막 강화돼, 알겠어? 왜 광개토 대항 때 영토가 확장했는지 알겠죠? 그렇죠? 소수리망이 중요한 왕이네. 기간은 짧지만 소수리망이 매우 중요한 왕이야. 그러니까 백제랑 소수리망을 비교해보면 백제의 어떤 왕 같은 사람이지? 고위왕 같은 사람이지. 고위왕이 율령을 반포하고 이랬잖아, 그지? 체제를 정비하고. 그래서 근초왕 때 영토가 확장됐듯이 소수리망의 이러한 일들이 광개토대왕 때 영토 팽창으로 이어지는 거야. 자, 광개토대왕입니다. 자, 영토가 확장됐던 왕인데, 제가 볼 때는 뭐 한국판 칭기스칸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름 봐봐. 땅 따먹기 제일 잘한 게 써있잖아. 광활하게 토지를 개척한 대빵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연호는 영락이라는 연호를 써요. 영락. 우리 연호는 제가 나중에 발해라는 나라 공부하면서 연호 사용의 의미가 뭔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각 왕별로 연호는 그냥 외우세요, 일단. 근데 연호를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영락이라는 연호예요. 후연을 공격해요. 후연은 전현 동생이야. 알겠어요? 전현한테 어떻게 됐어? 맞았지. 누가? 고국원왕이. 그럼 복수를 해야지. 복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 맞았으면 갚아줘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국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한번 맞으면 정확히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국가가 유지돼.
만약에 맞았는데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다른 애들이 계속 때려. 원래 국가는 그런 거야. 그래서 국가 유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게 자주국방이야. 그래서 안보가 제일 중요한 거야, 국가에서. 얘가 딱 때렸는데 얘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심해 별 아무것도 아닌 새끼들이 막 때려. 맞으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야. 건들지 말라고. 건들면 이렇게 무서운 일을 당한다고 경고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주변 애들이 계속 괴롭혀. 나라와 나라는 살벌하거든. 아까 얘기했지. 이해관계로만 모여있기 때문에 지네 나라에 조금 손해가 되잖아? 그럼 바로 공격해. 국가는 그런 거야. 응? 제일 웃긴 게 뭐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고 뭐 중국은 뭐 이런 게 제일 쭈쭈바빠는 소리야. 그래서 선생님 또 지금 그러니까 됐다고 그런 건.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으로 볼 거면 수업을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배우는 선생님이 정말 수준이 높은 선생이라고 인정을 해줘야지. 아유 저 새끼 쓰레기네 이러면서 공부를 하면 그 늘겠어 공부가? 후연을 공격해서 요동을 차지해요. 후연은 어떤 민족이 만든 나라죠? 선비족이지. 전현, 후연, 선비족이야. 지금 주무시는 분들 있어. 건승을 기원합니다. 신라가 되라고 했더니 1교시 때 멀쩡히 있다가 4교시 때 졸고 있어. 고구려 되는 거야. 백제 한성을 공격해요. 어디를 공격해요? 이때 백제 왕이 누구였죠? 아신왕이 항복. 이게 396년이야. 그리고 이제 광개토 대왕이 백제 아신왕한테 어떻게 했지?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아신왕이 알겠다고 그랬는데 광개토 대왕이 군사가 회군을 하고 나서 얘가 똑바로 해? 안 해? 안 하지. 그리고 어떻게 하지 얘가? 왜랑 연합해서 신라를 치지. 그게 399년이야. 스토리 이해돼? 근데 백제는 왜 신라를 일본과 연합해서 친 거지? 광개토 대왕이 진짜로 내려온다고 그랬거든. 내려오면 막아야지. 죽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한성을 점령한 거야? 점령한 건 아니야. 점령한 건 아니야. 한성을 점령한 왕은 누구야? 장수왕이야. 그래서 고구려의 전성기 때 왕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장수왕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왜? 전성기는 어디를 차지했을 때를 전성기라고 해. 그래서 얘는 한강을 차지하지 못했어. 이 사람은. 신라를 구원했죠. 기저귀를 격퇴했어. 이거 가지고 30분 40분 한 것 같아. 금강가야를 공격해. 기억나요? 그래서 가야의 중심지가 어떻게 되지? 대가야로 바뀌지. 정기가 연맹이 해체돼. 놀라운 거는 이걸 우리가 다 배웠다는 거야. 그치? 쓰기는 쓰는데 다 배운 거야. 안 놀라워?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해서 수업을 하는지 알겠어?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수업이. 쫙 짜서 들어가서 쭉 나열하는 거야. 표정이 왜 그래? 잘났다 새끼야. 이런 표정. 장수왕 전성기 때 왕이야. 이제 정복 군주죠. 정복 활동은 계속 이어갑니다. 지두 지역을 분할 점령해요. 이 지두가 어디냐면 흥안령 일대의 초원지대인데 여기가 지도로 보면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내몽골 지역이라고 하는 여기가 흥안령이에요. 여기까지 장악한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만 위로 영토를 확장한 게 아니고 장수왕 때도 위로 계속 영토는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제 한성은 함락됩니다. 계로왕은 사살을 되죠.
475년이요. 남한강을 차지하죠. 중원 고구려비가 결립된. 이거 X야. 이건 아니야. 이건 수도 천도식이야. 이거 X해야 돼. X. 427년 큰일 나. 중원 고구려비가 건립된 거야. 남북조 동시 외교가 펼쳐져요. 기억나시나요? 누구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했던 거죠? 백제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했던 거죠. 평양천도입니다. 이게 427년이죠. 이게 지금 편집이 잘못된 겁니다. 남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남양만 일대까지 진출합니다. 서쪽으로 남양만 일대까지 먹죠. 지방 교육기관인 경당이 설립됩니다. 이게 신라의 화랑과 비슷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랑도와. 그리고 광개토대학릉비도 이때 건립됩니다. 광개토대학릉비는 당연히 언제 건립되는 거야? 장수왕 때 건립되는 거죠. 근데 여기 연도 좀 보세요. 427년에 평양천도되죠. 광개토대학릉비는 국내성 위쪽에 만주 지한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이런 것도 이제 평양천도가 먼저냐, 광개토대학릉비가 먼저냐 이러면 당연히 뭘 먼저? 광개토대학릉비는 만주에 있으니까 그걸 먼저 꽂고 내려온 거겠죠, 평양으로. 그리고 광개토대학릉비는 광개토대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지은 거니까 당연히 광개토대왕은 죽고 나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장수왕 초기의 업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자왕입니다. 부여가 복속돼요. 고구려 최대 영토를 확보하는 순간입니다. 고구려 최대 영토는 어느 왕 때? 문자왕 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세요. 밑으로. 영양왕이 있어요. 영양왕. 6세기 말부터 7세기 초. 6세기 말부터 7세기 초. 이때 왕이죠. 제가 네이버에다 영양왕에 대해서 뭘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영양왕을 네이버에다 쳤거든요. 세 개의 각종 이유식이 다 떠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좀 영양이 부족하다 싶으면 아이들 먹는 이유식을 드세요. 알겠어요? 거기 영양이 제일 많은 거야. 그게 영양왕이래. 재미없다. 한강 유역을 공격합니다. 영양왕이. 그럼 이때 한강 유역은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6세기 때면 신라를 공격한 거죠. 이때 한강 유역을 공격했던 고구려의 장수가 한 명 있어요. 온달이에요. 온달. 이때 온달 장군이 여기서 전사를 하죠. 이 전사했던 곳이 아차산이에요. 아차산성. 아차산성이 어디에 있지? 서울대공원 후문, 구이동. 수양제가 쳐들어옵니다. 살수대첩이 이때 일어나요. 청천강에서 일어나죠. 나중에 살수대첩은 주제별 특강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전쟁사 할 때. 612년에 일어났고요. 을지문덕이 싸우는 전투죠.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뭐 이게 이제 물에 뭐 그러니까 이게 수공이라고 하죠. 화공, 수공. 그러니까 근데 우리 전쟁사 동양 전쟁사 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한 스텝으로 적을 몰살시키는 게 두 가지죠. 물 아니면 불이거든. 그래서 화공, 수공 이런 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 근데 내가 청천강을 가보진 못했어. 이게 이제 북한에 있는 거라서 가보진 못했는데 또 어떤 분은 뭐 저 새끼는 가봤을 거야 뭐 이런. 청천강을 이제 지도상에서 보면 이게 수공을 해서 30만 대군을 물에 빠뜨려 죽일 수 있는 강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 같아. 그러니까 아마 도하를 할 때 강을 건널 때 일제 공격을 해서 죽였다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 물에서 이렇게 쓸려 죽으려면 엄청난 이 수량을 가지고 있었던 댐 몇 개를 폭파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런 기술력도 없고 또 그때 올라올 줄 알고 그 물을 저장해 놓는다는 게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좀 이게 지어낸 얘기 같아. 아무튼 나중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신집 5권이라는 역사책이 편찬돼요.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편찬되고요. 일본의 고구려 문화가 많이 전파되는 시기도 바로 이 영양왕 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담징, 그 다음에 해자. 해자는 우리가 다른 의미로 쓰죠. 이건 승려예요. 승려. 해자는 승려입니다. 영양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왕 다음에 어떤 왕인지 아세요? 영류왕이죠. 근데 이 영류왕은 누가 폐위시켜요?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해서 폐위시키고 누구를 앉혀요? 보장왕을 앉히죠. 보장왕이 고구려 마지막 왕입니다. 당태종이 쳐들어와요. 이게 안시성 전투죠. 그렇죠? 안시성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마지막에 조인성이 활 쏘는 거 봤어요? 주몽에 신궁을 쫙 쏘죠. 거기서 영화는 망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영화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영화가 사실감이 떨어져. 그 전까지 안시성 전투가 졸라 잘 만든 영화거든. 나중에 갑자기 아이언맨이 등장하면서 그냥 사실감이 확 떨어지잖아. 안시성 전투, 안시성 영화 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게. 그 많은 군인들 중에 당태종의 눈에 맞아. 화살이. 우리나라 사극 영화 중에서 제일 훌륭한 영화는 광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시놉시스를 이중석이라는 사람이 쓴 거거든요. 그런 영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영화는 광해 전과 후로 나누어지죠. 시나리오를 쓴 건 아니에요. 제가 시나리오를 쓴 건 아니고 제가 시놉시스를 제가 썼어요. 큰 골격을 제가 만들어서 작가한테 줬죠. 고구려 멸망입니다. 보장왕 때 고구려가 멸망하죠. 신라 문무왕 때입니다. 백제가 멸망할 때 신라의 왕은 누구죠? 무열왕이죠. 고구려가 멸망할 때 신라의 왕은 문무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신라입니다. BC 57년에 건국이 되고요. 경주 지역 토착민과 유이민 집단의 결합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죠. 신라의 왕호 변천 과정 위에 한번 있는데 여기서부터 좀 볼게요. 거서관 이게 군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위에 라인 위에다 쓰시면 돼요. 거서관 그 밑에 군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건 일대 박혁거세가 사용한 말입니다. 거서관. 이 간자가 방패 간자인데 제가 어디서 온 거라고 그랬지? 음역은 가에서 온 거야. 가한, 간, 칸 이거 다 같은 거야. 차차웅이 있어요. 이거는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무당이라는 뜻도 있죠. 이대 남해가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이게 한 번씩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금이 바로 연장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이빨이 많은 사람, 뭐 이빨이 누런 사람, 이빨이 빠진 사람, 뭐 하여튼 여러 이빨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빨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보다 내가 볼 때 이제 이빨이 빠진 사람이 맞는 것 같아. 나이 든 사람은 이빨이 빠졌잖아.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사금이 뭐냐면 임플란트 뭐 이런 거거든. 3대 유리왕입니다. 마리간이라는 호칭은 대군장이라는 호칭인데 이게 이제 17대 뇌물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용됐던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됐던 게 뭐야? 호칭이 이사금이죠. 이사금. 근데 이사금이 뇌물 이게 마리간으로 바뀐 게 뇌물왕 때거든. 뇌물이가 되면서 김씨 왕일 세습이 된다. 그러니까 마리간 때부터 왕일 세습이 되거든. 근데 이게 어떤 나라의 군사와 관련돼 있다는 거야. 그죠? 고구려의 군사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왕이라는 호칭은 한자식으로 쓰는 건데 이제 중국식이지. 22대 지증왕 때부터 이렇게 써요. 그리고 계속 가볼게요. 왕이 한자식 왕호가 22대 지증왕인데 불교식 왕명으로 바뀌어. 이게 23대 법풍왕이야. 법풍이라는 뜻은 불교식 왕명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식 시호는 29대 무열왕 때입니다. 중국식 시호가 사용된다. 무열. 이 앞에 태종이 붙죠.
뭐가 붙어요? 태종 무효랑 이게 종, 조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시오라는 거야. 시오. 아무튼 지금은 어디까지만 알면 되면 여기까지만 알아놓으시면 돼. 이건 나중에 할 거야. 어디까지만 알아놓으시면 된다고? 여기까지, 왕까지. 그러니까 지증 왕까지만 알아놓으시면 돼. 이건 모르셔도 돼.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볼게요. 자, 이 마리깐 때부터 무슨 세습이 일어나요? 김씨 왕위 세습. 여기다 쓰셔야 돼. 그 라인 위에다 김씨 왕위 세습이 일어나. 밑에다 쓰셔. 김씨 왕위 세습. 자, 그럼 얼굴 좀 보세요. 제가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신라에서 마리깐이라는 호칭이 사용됐을 때 한반도의 정세가 어떨까? 그래,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고구려 전성기 이렇게. 우리 눌지 마리깐, 소지 마리깐 기억나요? 눌지 마리깐 때 뭐 체결됐지? 소지 마리깐 때. 그러니까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는 거야. 마리깐이라는 호칭이 사용됐을 때 한반도의 정세, 고구려 전성기 찾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리깐이라는 호칭이 사용됐을 때 한반도의 정세가 어땠느냐, 이사금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을 때 어땠느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금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을 때 부족적 성격이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었다. 이러면 O야 X야? X지. 왜냐면 부족적 성격,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는 거는 중앙집권화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신라의 중앙집권화는 언제부터 되는 거야? 그 마리깐 때부터 되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물론 이게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소지 마리깐의 업적인데, 아니 그거는 외워서 푸는 거고. 그러니까 이사금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을 때는 부족적 성격의 오부가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뀔 수가 없지. 자, 뇌물 마리깐서부터 볼게요. 김씨 왕위 세습이 확립된 기존의 박석김 이렇게 교대를 하던 것이 김씨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뀌면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김씨가 왕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박씨가 왕비족이 돼요. 그리고 그 왼쪽에 보시면 근초광 있죠. 보여요? 근초광 때도, 여기 근초광이 있으면 근초광 때도 근초광이 이제 왕위 세습을 하죠. 근데 이 부여 그 백제의 귀족 성씨가 8개가 있어요. 왕족은 부여씨고 진해, 연백, 사목, 협국 이렇게 8개의 성씨가 있거든요. 백제. 이 진씨가 왕비족이 돼요. 그러니까 근초광 때는 누가 왕비족이 돼? 진씨가 왕비족이 되고, 뇌물 마리깐 때는 김씨가 왕이 되고 어떤 성씨가 왕비가 되는 거야?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왕비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서열이야. 이게 첫째 서열이고. 그리고 백제에서는 부여씨가 처음이 이게 가장 우두머리고, 그 다음에 뭐야? 진씨가 힘이 센 거야. 마리깐이라는 왕호가 사용돼요.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서 광개토대왕이죠. 전진과 수교를 맺어요. 전진은 원래 고구려와 수교를 맺었던 나라죠. 이걸 중간에서 고구려가 알선을 해주고 결국 이 과정에서 왜구도 격퇴하고 이러는 겁니다. 전진과 다리를 놓아준 것도 누구예요? 고구려예요. 자, 밑에 한번 봅니다. 눌지 마리깐이에요. 왕위의 부자상속제가 시작됩니다. 왕위의 부자상속제. 불교가 수용돼요. 근데 신라는 좀 웃긴 게 불교가 수용되는 거랑 공인되는 거랑 차이가 나는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랑 백제는 불교가 수용되면 바로 어떻게 돼요? 공인이 되는데, 이건 수용되고 나서 토착스럽게 반발로 공인이 좀 더뎌요. 공인이 된 게 아니다. 민간 중심으로 비밀리에 포교를 됐다. 나제동맹이 체결된 건 눌지마리깐이죠. 우리가 눌지마리깐의 업적 그러면 이렇게 배웠던 거죠. 비유왕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지마리깐이 있습니다. 소지마리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혼동맹이죠.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부족적 육촌이 행정적 육부로 개편됐다. 이게 이제 중앙집권화가 계속되는 거죠. 부족적 육촌이 행정적 육부로 개편되었다. 고구려에 이걸 했던 사람이 누구죠? 부족적 성격을 행정적 성격으로 고구려 바꾼 사람이 그 밑에 고국천왕, 백제는 고이왕,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던 거야. 우역이 설치됩니다. 국가 공문서 송달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우역이라는 게 뭐냐면 역 만들었다는 역. 노량진역, 대방역, 이렇게 역.
이 우자는 우편할 때 우자예요. 그러니까 문서를 전달하기 위한 뭐? 역. 그걸 우역이라고 해요. 우역. 경주에 시사가 설치됩니다. 이건 시장이에요. 시장. 백제와 결혼 동맹을 맺기도 하고, 시사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경지사 할 때 다시 한번 합니다. 백제와 결혼 동맹을 체결했던 왕입니다. 자, 넘기죠. 지증왕입니다. 지증왕은 한화 정책이라는 걸 써요. 한화 정책은 이제 중국식으로 뭔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바꾸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건데, 사로라는 이름이 있었죠. 사로국. 이걸 이제 신라로 바꿔요. 신라는 한자식 뜻을 갖고 있어요. 새롭게 사방을 망라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로라는 것은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어떤 뜻인지는 알 수 없고. 근데 우리나라 말로 돼 있는 나라 이름을 뭘로 바꾼 거야? 한자식 뜻을 가진 나라로 바꾼 거지. 그러니까 신라는 새롭게 사방을 망라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 그리고 마리간도 뭘로 바꾸고? 왕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하나 정책이에요. 지방에 주군을 설치한 것. 그러니까 지방 행정구역을 만든 거죠. 주에 군주를 파견한 것도 다 지증왕 때부터. 이건 나중에 지방 행정조직 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산국을 정벌한 것도 지증왕 때예요. 이제 512년에 있었던 일이죠. 아, 이 써있네. 이사부. 자, 그 다음에 동시라는 게 설치돼요. 이거는 그 소지 마리간이 만들었던 시사 있죠. 시장. 그 시장의 이름이 동시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동시전이라고 해서 이 동시를 감독하는 관청도 만듭니다. 이거는 상행위를 통제하는 기구예요. 이거는 경제사 할 때 이 동시전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경을 제도화해요. 우경은 이제 소로 농사 짓는 겁니다. 순장을 금지하기도 해요. 순장은 원래 부여에 있던 건데 이후에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던 걸로 보여지고, 신라에서 순장을 금지한 거는, 신라가 순장을 언제부터 실시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기록이 없어서. 근데 순장을 금지한 거는 지증왕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이걸 금지해요. 왜냐면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을 다 묻어버리면 노동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순장을 금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풍왕입니다. 연호를 써요. 건원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병부, 상대 등 이런 기구들을 설치해요. 상대 등은 기구는 아니고 이게 수상이죠. 수상의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왜 중석이는 이렇게 빨리 하는 거죠? 이거는 암기죠. 그냥.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왕의 업적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건원이라는 연호를 누가 사용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법풍왕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설명할 게 없는 거야. 왕의 업적들이니까. 관등제가 정비됩니다. 17관등제로. 골품제도 이때 정비되고요. 공복도 제정되죠. 공복의 색깔은 자비청황입니다. 자비청황 이렇게 돼요. 우리 아까 전에 백제의 관복 색깔이 뭐였죠? 자비청. 이게 3색이죠. 신라는 4색입니다. 그 다음에 율령도 반포되고요. 2차돈의 순교가 일어나면서 불교가 공인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불교가 수용된 건 언제죠? 신라는 눌지 마리간이죠. 불교가 공인된 거는 법풍이에요. 이 법풍은 불교식 연호, 이 불교식 호칭입니다. 불교식 완명이죠. 불교가 공인된다. 2차돈의 순교비가 있어요. 이게 백률사 석당이라고 불리는 순교비입니다. 527년에 불교가 공인돼요. 2차돈의 순교비는 백률사 석당이라. 이 백률사 석당은 법풍왕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헌덕왕 때 만들어져요. 이건 언제 건립된다고요? 헌덕왕 때 건립됩니다.
그러니까 이차돈이 죽은 건 법흥왕 때고 백률사 석당이라고 불리는 이차돈 순교비는 한참 이후인 헌덕왕 때 건립됩니다. 이렇게 생겼죠. 금간가야 정복이 바로 업적입니다. 법흥왕의 금간가야를 정복했죠. 532년의 일입니다. 금간가야 정복은 법흥왕, 대가야 정복은 진흥왕 이렇게 되죠. 자, 진흥왕입니다. 전륜성왕이라는 호칭을 써요. 이거는 이제 불교식 용어로 위대한 자 이런 뜻이에요. 무슨 자? 위대한 자 뭐 이런 뜻입니다. 위대한 성왕 이런 뜻이죠. 불교 용어입니다. 위대한 성왕. 불교 용어죠. 연호는 개국, 대창, 홍제 등의 연호를 사용합니다. 여기다 형광펜을 좀 쳐놓으셔야 돼요. 유난히 많이 나오더라고 이 연호가. 개국, 대창, 홍제 등의 연호를 바꿔서 써요. 그 다음에 경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관리 감찰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경이라는 기구예요. 그 다음에 품주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이건 이제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이걸 설치했다. 경과 품주를 설치했다. 화랑도가 정비돼요. 이걸 이제 원하제도라고 하는데 이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한 왕이 진흥왕 때입니다. 아마 화랑도의 공인이 진흥왕 때 뭐와 연결되는 거야? 영토확장과 연결됐을 거예요. 화랑도가 굉장히 큰 공을 세우거든요. 진흥왕 때 영토확장과. 국사가 편찬돼요. 역사책이죠. 편찬자는 거칠부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름이 터프하죠. 거칠부. 단양적성비. 이건 기억나는 것 같아. 백제와 신라가 연합해서 고구려를 몰아낸 거죠. 단양적성비. 진흥왕 순수비 이후에 건립이 됩니다. 진흥왕 순수비 기억납니까? 최초가 뭐죠? 북한산비. 그 다음에 창녕비. 이 창녕비는 비화가야라는 걸 멸망시키고 나서 꽂은 거예요. 창녕비 꽂고 나서 이듬해에 뭐가 멸망되는 거야? 대가야가 멸망되죠. 이건 비화가야라는 가야가 멸망. 선생님, 비화가야가 뭡니까? 이런 가야가 있었어요. 창녕 쪽에. 황초령비, 마운령비가 568년에 꽂아집니다.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비, 마운령비, 북창, 황마. 이게 진흥왕 4개의 순수비죠. 불교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황룡사라는 절을 만들고요. 흥륜사라는 절도 건립합니다. 특히 황룡사라는 절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황룡사는 진흥왕 때고 황룡사 구축 목탑은 선덕여왕 때예요. 그리고 대가야가 562년에 정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죠. 자, 이제 한 페이지 나왔습니다. 좀만 참으십시오. 좀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평왕이에요. 진흥왕 다음에 진지왕이 있거든요. 진흥왕 다음에 누구 왕? 이 왕이 진지하게 탄핵돼요. 알 필요 없고 진평왕만 아시면 됩니다. 연호는 건복이라는 연호를 쓰고요. 아차산성 전투에서 온달 장군을 전사시키는데 온달을 제거하는데 이때가 진평왕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왕, 고구려 영양왕이 온달을 시켜서 신라를 공격하게 하는데 이때 이제 이걸 격퇴시켰던 사람이 진평왕이에요. 온달을 격퇴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수나라에, 수라는 건 수나라입니다. 수나라에 걸사표를 바쳐요. 이 걸사표가 고구려를 쳐달라고 부탁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정황이 신라가 고구려에게 압박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고구려 공격 요청 글인데 원강법사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이게 608년의 일입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수나라가 대규모로 쳐들어온 게 살수잖아요. 살수대첩이 612년이거든요. 물론 걸사표 때문에 수양제가 대규모로 쳐들어온 건 아니에요. 아닌데 딱 맞죠, 연도는. 608년에 수나라에게 고구려를 쳐달라고 보냈고 612년에 수양제가 들어오고 고구려를 치고, 그 다음에 남산 신성이라는 게 축조됩니다. 신성이라는 건 새로운 성이에요. 경주 남산에 설치가 됩니다. 남산 신성비라는 비석이 건립되기도 하죠.
이게 진평왕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덕여왕입니다. 연호는 임평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해요. 황룡사라는 절은 어느 왕 때 만들어지죠? 진흥왕. 황룡사 구축 목탑은 선덕여왕 때 만들어요. 자장이라는 승려가 건의해서 만듭니다. 승려 이름이 자장이에요. 동생 이름이 예상이 되죠? 하지 않겠습니다. 첨성대, 이것도 선덕여왕 때 만든 거예요. 황룡사 구축 목탑, 첨성대 이런 것들. 분황사라는 절도 이때 만들어지나요? 나중에 문화사 할 때 계속 공부합니다. 분황사 모전 석탑도 선덕여왕 때로 보여지고 영묘사라는 절도 이때 만들어져요. 황룡사 구축 목탑, 첨성대, 분황사, 분황사 모전 석탑, 영묘사 이런 건축물들이 선덕여왕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백제 의자왕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가 함락되죠? 대하성이 함락됩니다. 이게 우리 아까 전에 의자왕 할 때 배웠던 대하성 전투예요. 신라와 백제의 주도권의 핵심 지역이었는데 이게 백제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김춘추가 누구에게? 고구려에게 연합을 제안하고 이게 거절당하면서 김춘추가 또 누구에게? 당나라에게 연합을 제안하게 되죠. 그 다음에 비담 염종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요. 비담 연종의 난. 우리 옛날에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그렇죠? 선덕여왕 드라마의 주인공이 선덕여왕이 아니죠. 여자 주인공은 미실 아니에요? 왜 또 안 봤어? 미실이잖아. 남자 주인공은 김유신이 아니고 비담이죠. 비담. 김남길. 안 봤어. 아니, 그러니까 드라마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렇다고 24시간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 아, 넘어가? 알았어. 비담 염종의 난은 김춘추와 김유신이 진압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진덕여왕 때 진압돼요. 일어난 건 언제고? 선덕여왕 때고 진압한 건 언제야? 진덕여왕 때 진압이 되죠. 이건 진덕여왕 때 진압돼요. 자, 그 다음에 진덕여왕입니다. 마지막 성골왕이에요. 연호는 태화라는 연호를 썼고요. 중국식 의관, 중국식 연호를 쓰게 됩니다. 이 태화라는 연호가 바로 중국식 연호예요. 그 다음에 당에 태평송을 지어서 바쳐요. 이 태평송은 당나라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보시면 돼요. 당 황제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글이에요.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체결하죠. 강화합니다. 나당 연합을 강화시키죠. 이 태평송이 이거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삼국의 역사를, 정치사를 싹 훑어보았습니다.